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7명이 발생하면서 하루 만에 6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노래방 도우미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노래방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고령층 백신 접종 예약 마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예약률이 70%를 넘었는데요. 얀센 백신 접종 대상 90만 명의 사전 예약도 하루가 안 돼 끝나는 등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확실히 주말에 주초에 400명대 한 3일 정도 이어지다가 다시 수요일 되니까 확 올라가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677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사람은 654명입니다. 그래서 이 654명이라는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이제 5월 11일 날 613명이 발생을 했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637명, 684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지금 600명대 정도가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합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수치는 3월 초에 발생했었던 한 400명 초반대에 비해서는 한 200명 정도 가깝게 이제 상승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증가세는 아니고 보합세를 이루면서 아주 약간 감소하는 정도. 하지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게 그나마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보다는 확실히 줄여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분명히 줄이면 좋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600명 정도의 환자가 나오더라도 이게 지금 저희가 익숙해져서 그러는 거지 그 600명 정도의 환자가 나왔을 때 발생하는 중환자 숫자나 이런 측면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는 거는 맞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역량이나 예. 이런 부분들이 600명 정도의 환자 발생은 충분히 감당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를 자꾸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 더 감소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저희가 이제 100명대에서 200명대를 거쳐서 400명까지 올라갔다 지금 600명까지 베이스라인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600명대 다음의 베이스라인은 분명히 800명에서 1000명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재 의료 역량을 놓고 봤을 때 예. 1000명 정도까지는 아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향후 하반기에 있는 우리의 백신 예방접종 일정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백신들은 2차 예방접종까지 끝나야 되는 것들이고 거기에 또 중간에 저희가 또 독감 예방접종이 한 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시행될 예방접종 일정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자가 더 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의 소모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딱 보합세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네.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조금 더 줄이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가 노래방 종사자 2만 명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다르게 이 노래방 종사자의 전수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노래방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노래방 종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납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또 그 만남의 형식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만난다기보다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산밀 환경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즉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좁은 곳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동안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노래 부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말을 뿜어내는 행위이다 보니까 전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행위거든요. 예. 저희가 뭐 외국에서의 보도 사례를 보더라도 뭐 2시간 정도 노래 연습, 그러니까 성가 연습을 같이 한 것만으로도 90% 이상의 성가대원이 감염될 정도로 굉장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코로나19가 전파되기가 쉬운 환경인데 반해서 반면에 또 추적은 또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노래방 도우미라고 부르는 분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누가 여기에 왔었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게 투명하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미 그런 것들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니 전수진단검사를 시행을 해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하자라는 의미로 아마 행정명령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십니까?
하십니까? 근데 저는 조금 실효성 측면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전수검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제 예. 첫 번째가 이 점수고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수검사를 한 대상 안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19 전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 전수검사의 대표적인 그런 성공 사례를 유양원 요양병원을 드는데 유양원 요양병원은 저희가 이 전수검사를 하면서 면회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차단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안으로 코로나19가 새로운 신규 감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가면서 전수검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의 여부가 하나가 이제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한 번의 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파 더 이상의 그 신규 유입을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번 검사를 반복해서 그 집단 안에서의 감염을 다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 검사를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그 전수 검사를 하는 그 대상군 안에서 가급적 전수에 가까운 진짜 사람들을 검사를 해야 모든 됩니다. 사람을 거기 안에 있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절반만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 안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감염을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진짜 전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노래방 도우미 분들에게 전수의 검사를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그것도 더 이상의 전파 차단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만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래도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그 행정적으로 처리할지가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때요? 지금 강북구 고등학교에서 30명이 고3 학생 위주로 발생을 했고 추가로 4명이 더 발생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34명이 발생을 했는데 보면 감염원은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치가 이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검사하겠다. 이 방식은 어떤 건가요, 그럼? 이 방식은 저희가 사실 가장 그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은 네. 역학조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출이 의심되어지는 또는 만남이 의심되어지는 그런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예. 사실은 가장 전통적이고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특정 영역을 그 결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건 예. 아마 지금 역학조사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나 예. 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생한 감염 규모를 고려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쭉 따라가고 순차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근처에 있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는 방식을 아마 제가 보기에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해당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일 학급 안에서만 발생을 한 게 아니라 학년을 걸쳐 갖고 지금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학년을 거쳐서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동일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학습이나 또는 생활 환경이 있는 경우, 뭐 예를 예. 들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대상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선생님을 통한 전파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학교 안에서의 그 전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더니 선생님이 주요 전파고리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능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 학습 문화이기도 한데 학원을 통한 전파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또 이제 학년을 거쳐갖고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작년에 학원을 통한 여러 번의 전파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검사를 받는 게 지금 역학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집단 검사, 단체 검사를 아마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다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6개월이 넘었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상황을 보면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만 2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국내 변이 바이러스 현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내 바이러스 현황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게 한 1,500개가 이제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제 영국 변이 바이러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변이하고 남미 변이가 이제 일부 있고 이제 브라질 변이가 이제 소수로 들어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주의할 점은 이런 게
해외 입국자한테서만 발견되거나 해외 입국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집단 감염에서만 발생을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관리 가능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없는 지금 집단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소규모로나마 전파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에 대한 지금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도 변이가 유입된 것 같고 그래서 좀 검사라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변이 바이러스 분포 현황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면은 저희가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 지금까지의 대응은 어땠었냐 하면은 전체 확진자 중에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몇 퍼센트 되는지를 보는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검사한 사람들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집단 감염 중에 이제 인덱스 페이션트라고 부르는 지표 환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을 했는데 이때 확인하는 방법이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고 전체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냥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새로운 변이형이 등장하는 것 또는 새로운 변이형의 유입을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이지만 이게 몇 가지의 주요 변이형을 따라가면서 정책적인 대응을 하기 적절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몇 개의 주요 변형이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인도 변이라든가 남아공, 남미, 영국 변이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희가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리얼타임 PCR,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PCR 방법으로도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새로운 변이형의 출현을 보기 위한 분석은 분석대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변이형이 어느 정도 퍼졌는지를 좀 더 검사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타겟티드 서베일런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적화된 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적화된 감시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역사회 안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검사를 하는 기관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결과가 가급적 빨리 나오게끔. 지금 저희가 PCR 검사 결과가 많이도 이루어지지만 빨리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결과도 좀 더 빨리 나오게끔 아마 지금 검사 시스템을 조금 이제 재구성할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백신을 맞으면 과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변이 바이러스 종류들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해외에서의 데이터도 일부 나왔고요. 이제 국내에서의 데이터도 이제 일부 나왔는데 변이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나랑 좀 다른데 지금 현재 이제 남아공 변이나 남미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부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주요 변이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영국 변이 하고 그다음에 인도 변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 데이터를 봐도 대략 한 효과가 80에서 90% 정도 이상 나오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나왔죠.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 후에 감염 예방 효과를 어저께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런 예방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생긴 집단 감염이 4건이 있었습니다. 4사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2건은 기존의 바이러스였고 그중에 2건은 영국 변이였었습니다. 근데 영국 변이형 같은 경우에도 감염 예방 효과가 91.9%에서 96.8%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변이 자체는 이제 저희가 뭐 예측했던 것처럼 기존의 백신 예방 접종으로도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제 인도 변인데 인도 변이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또는 mRNA 백신 둘 다 예방 효과가 최소한도 한 60에서 90% 정도는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도 변이도 저희 처음 굉장한 걱정을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방 접종으로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신 무조건 맞아야겠네요. 저는 무조건 맞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종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에서 74세 백신 접종 이야기 내일이 마감이 됩니다. 지금 예약률이 70%를 넘었는데 당초 정부의 목표는 80%였거든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좀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조금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해당 연령대도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사율이 낮은 연령대가 아닙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50세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치사율이 한 1,000여 배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60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치사율이 대략 2, 3%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낮은 치사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꼭 맞으셔야 되는 그룹이라 예. 저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좀 맞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좀 보상책들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 7월 달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 보상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명확하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거는 예방접종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을 때 가는 보상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러한 보상책들은 분명히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를 올려주고 예방접종을 막고 싶어 하게끔 사람들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는데 네. 또 한 가지의 단점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위험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고위험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정책들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드스케이프에서 미국이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완화했는데요. 예. 그 정책의 그 타당성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 이제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예. 의료인의 60% 정도가 사실 그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예. 적절하지 그렇게 답변을 했던 이유는 아직도 미국은 성인의 예방접종률이 62% 정도 됐지만 40%는 안 맞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의료인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목표가 달성을 해야 그래야 가는 거지 목표가 달성하지 않으면 가기 어렵기 때문에 예.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세에서 74세 분들은 내일까지 백신 접종을 본인이 스스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약하셔서 백신 접종 받고 7월부터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얀센 백신이 어제부터 한 90만 개가 풀렸잖아요. 와, 예비군과 그 민방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부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저 끝났으니까. 아, 부럽던데요. 그렇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고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분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얀센 때문에 부러워졌어요. 예, 이번에 조금 이제 부러워지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이제 얀센 백신이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예약 18시간 만에 90만 명분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대상이 예비군, 민방위, 군무원 가족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러워하셨는데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예.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거고 얀센 백신의 또 다른 장점은 얀센 백신의 변형에 대한 효과도 사실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도 변형에 대한 대응 효과가 한 60에서 70%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류현진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얀센 백신을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야구 선수나 이런 프로 선수들이 되게 얀센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얀센 백신도 좋은 백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왜 이거를 이제 민방위 뭐 이런 분들만 접종을 하냐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이제 군에 대한 접종을 목적으로 들여온 백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하고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얀센 백신도 드물지만 혈전증이 발생하는 백신입니다. 근데 이게 주로 여자한테 생기는 그 부작용이거든요. 남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아마도 예비군이나 또는 민방위와 같은 군 대부분 다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접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접종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혈전증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각각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에 대해서 혈전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들 그 제품마다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걱정을 그만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백신을 맞는 게 더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혈전증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얼마나 잘 생기냐.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보도 혈소판 감소 혈전증 사례가 하나 최초로 보고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만 명이 이제 한 명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혈전증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적은 게 맞습니다. 네. 적은 게 맞고 해외에 비해서도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지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드물게 생기더라도 100% 사망 확률이 있다면 당연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혈전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증상이 몇 가지가 이제 명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의료기관을 오시면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라고 부르는 질환, 혈소판 감소를 보는데 필요한 검사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가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긴다고 무조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치료법도 이미 있고 그다음에 발생도 워낙 드물게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이 혈전증 관련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당분간 좀 저는 접어주셔도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 네. 지난 금요일 날 2차 접종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1차에 비해서 분명히 2차를 훨씬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1차는 하루 정도 이제 몸살 때문에 약을 먹었었는데 네. 2차는 저는 약을 안 먹고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발생할 확률도 적고 또 2차 접종에서는 워낙 또 드물게 거의 유럽 같은 경우도 100만 명당 1명 정도 생길 정도로 되게 드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혈전증 관련 부작용은 제가 보기에 조금 염려를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신은 맞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60세에서 74세까지의 예방접종 예약 내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못하신 분 있으시면 예약하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